이번에 그 소비 쿠폰을 나눠줬는데 또 공무원이 공무원 짓거리를 했어요. 네. 이 쿠폰을 그 소비 그 금액 등급이라 그래야 되죠. 이제 그 받아가는 금액 등급에 따라서 이 소비 쿠폰 색깔을 달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화를 내시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아직도 구태의한 사고에 붙잡혀 있다라고 혼쭐을 내셨다고 하는데 뭔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부산, 충남, 공주 등 일부 지자체가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제작할 때 소득 계층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금액을 표기해서 사용 시 소득 수준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18만 원은 분홍색, 33만 원은 연두색, 43만 원은 남색으로 일반 시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카드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자체의 노력이고 사실 칭찬해 줘야 될 일이긴 합니다. 아예 다른 데서는 저런 거 준비하고 발행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아예 저런 쿠폰 형태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채택 안 한 지자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문제는 저렇게 이제 했을 때 그냥 똑같은 카드에 금액만 다르게 심어줘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색깔 구분을 해갖고 이게 꺼내놨을 때 이 사람 차상이구나, 이 사람은 저기구나, 이게 드러날 수 있게끔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책인 거죠.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급식비 못 내는 사람 손 들어. 또는 선생님 들어와서 급식비 못 내, 너네, 누구. 또는 들어와가지고, 야, 급식비 안 내도 되는 애들 이름 불러줄게. 니들은 안 내도 된다? 애들은 그게 싫어서 그냥 밥 안 먹고 말아요. 제가 어렵던 시절에 그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을 처음 갔는데 선생이 그 오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기 40평대 아파트에서 온 애들하고 임대 그쪽에서 온 애들하고 아파트 없이 일반 저기에서 온 주택에서 온 애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줄을 세우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이제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이미 그 안에 이렇게 아니, 주소를 왜 구분해? 왜 구분해? 선생님이 굳이? 모르겠어. 하긴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 뭐 부모님 대학원 나온 그런 사람 있었다. 대학 나온 사람. 자, 솔직히.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그래. 어릴 때 우리 가정환경조사라고 할 때 선생님이 딱 해놓고 자, 차 있는 집 손들어봐. 전축 있는 집 손들어봐. 이거 했었어요. 우리 기억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부모가 돼갖고 그거를 보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야. 쪽팔리기도 하고 너무 싫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싫지.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못 살아가지고 저희 때 그렇지. 티가 덜 났지. 네, 저희 때는 그냥 다 같이 못 살아가지고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때 이제 부잣집 아들이어갖고 그 좀 대접받는 스타일이라 그 열등감은 못 느꼈는데 자식을 그렇게 하는 가족이 그렇게 차별당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피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이 서민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야. 우리 관료 사회나 우리 행정 체계가. 왜냐하면요, 그냥 그거예요. 솔직히 공무원식이나 되면은 부모님이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그 집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 아니야. 이런 거 결정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무원만 돼도 부모님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만 써도 사실 어디서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딱 생각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강남 출신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결국 서울대를 나오면은 또 우리 사회에 좋은 직장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서 정책을 결정하고 목소리를 내게 되면 누구를 보고 정책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야 그런 시절을 겪어왔던 옛날 사람이라 괜찮은데 이미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거기서 나고 자라서 딱
거기 정해진 계층처럼 재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나고 자란 애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잣집 가는 동네가 도로가 높고 가로등도 많고 신호등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동네 가면 도로가 푹 꺼져도 보수도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거 진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행정 얘기했잖아. 편의적인 부분에. 세월호 참사 때 만약에 걔들이 강남 고등학교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사고가 났으면은 그렇게 대처를 했겠느냐고. 아, 진짜 그 얘기하니까 그 또 얘기 열받네. 나왔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대통령의 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 왔었던 뭔가 차별과 불평등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씁쓸하면서도 너무 좀 이제 바뀔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제는 해봅니다. 광주시는 지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놓고 이거를 바꿔야 되니까 공무원들 동원했어.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자빠졌죠. 밤샘으로 공무원 아, 씨발. 일 못하는 것들이 꼭 이런 식으로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잘못한 걸 밑에서 지금 메꾸고 있는 거야. 밤새가면서. 난 이게 이런 게 뭐지?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야야야, 문제됐잖아. 일단 빨리 그거 해결해.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만 드립다 잡잖아요. 왜 이런 짓걸, 이게 진짜 능력 없는 것들이 장으로 앉아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걸 단순한 뉴스로 보지 말고 이제 행정 철학에 대한 문제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새롭게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차원에서 처음 뉴스로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사실 좀 바꿔야 될 부분도 바꿔야 될 있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를 돌아볼 부분도 있어, 솔직히. 네. 자, 또 하나 이게 충격적인 거였는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경찰관들이 이 업무 이제 순찰이라든지 이 업무를 하면서 출동을 하면서 이 몸에다가 바디캠을 붙이고 나간대요. 요새는 시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걸 사비로 붙이고 있었다 그러네요. 그걸 몰랐네. 네. 자, 2024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정식 경찰 장비로 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경찰관들이 이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장비도 없고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각자가 알아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해킹이라든지 영상의 위변조 같은 보안에 있어서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부터 5년간 경찰청이 195억 원을 투입해서 바디캠 14,000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 씨. 사실 이제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가 제일 이게 잘 돼 있거든요. 저는 한 5년 전부터 그 북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CCTV뿐만 네. 아니라 그리고 안면 예. 인식 기술이 세계 AI 최고죠. 기술. 예, 안면 인식을 통해 갖고 그 사람을 구분하고 심지어 안면 인식을 통해 갖고 이 관상 보듯이 얘가 범죄형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목을 쫙 건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면 인식이 그 사람들 얼굴을 잡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쫙쫙쫙쫙쫙쫙 뜨는 거지. 심지어 무슨 AI인지 모르겠는데 AI가 딱 봐갖고 이 새끼가 테러를 결심한 얼굴, 테러 저지르기 10분 전 얼굴 뭐 이런 것까지 구분해낼 수 있어가지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그 미세한 변화가 있나 봐. 내가 이제 테러를 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럼 지금 내 표정은 뭐게? 뭘까? 빨리 퇴근하고 싶다 같은데? 정답입니다. 어쨌든 이런 보디캠을 국가 예산으로 이제 보급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진짜 소방관들이 장갑을 본인 돈으로 산다는 거 이유로 정말 출동은 매일 하는데 네. 장갑은 3컬레밖에 안 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는 이제 비용들이 이제 바르게 집행돼 갖고 이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물론 윤석열이 아마 그러려고 했을 거야. 중국이 이거 가지고 만약 불순분자를 색출하거나 사람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듯이 이와 같은 캠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갖고
오히려 이거를 주민감시 내지는 반대 세력 감시 이런 데다 쓸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그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잘 하면서 요거를 그냥 환영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들여갖고 하는 제도는 일단 좋아. 하지만 그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걸 응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원칙은 항상 감안을 하고 제도적인 걸 보완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정부에서는 괜찮은데 저쪽 정부 가면 이게 또 어떻게 악용이 되니까 그게 될까? 문제지. 늘 그게 걱정이야. 지금 뭐 우리가 하루에 살다가 그 평상 생활을 하게 되면 뭐 거의 100번 이상의 CCTV에 어떻게든 노출이 된대요. 지하철이든 뭐 그렇죠. 길거리든 그렇죠. 뭐 이거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지금 들어오는 길에도 몇 대야. 몇 대야. 사무실 안에만 5대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나중에 악용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상 1대1 감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렇지. 이런 방향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안 내지는 방범 이런 데 쓰인 거는 바람직한데 이게 사생활 추적이라든지 또는 모종의 범죄나 음모에 쓰여지게 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덕적이어야죠. 예?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 나라를 바꿔야죠. 시스템화를 시켜놔도 저것들은 온갖 짓거리를 해서 시켜놔도 윤석열 하는지 어. 봐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잖아. 저것들 안 지키는 놈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런 자질 없는 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